남편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졌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우울한 것도, 아이들이 힘든 것도, 집안꼴이 이렇게 된 것도 전부 다 저 사람이 저지른 잘못 때문이다. 이런 생각에 너무 괴로우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조금은 아플 수 있는 질문 하나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매일 억울해하고 분해하는 동안 현실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지셨나요? 만약 아니라면 인정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평생 이 피해자라는 감옥에 갇혀서 죽을 때까지 억울해하기만 하면서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 사실을 말이죠.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억울해서라도 남편 때문에 우리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는 없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은 그 영원한 피해자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정규 과정을 진행하다 보면 많은 아내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울고불고 힘들어하면 남편도 인간인데 양심이 있으니 반성하고 돌아오지 않을까요? 제가 얼마나 아픈지 계속 보여줘야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라는 말들 말이죠. 과연 정말 그럴까요? 죄송하지만 이건 완벽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피해자가 돼서 눈물을 흘리고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파 라고 하면서 비난을 퍼부을 때 남편의 뇌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야 합니다. 물론 심리학적으로 볼 때 정당한 죄책감은 긍정적인 기능을 합니다. 자신이 타인에게 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사과하고 보상하고 행동을 수정하려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하죠. 아마 우리가 남편에게서 기대했던 반응이 바로 이것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죄책감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고 반복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경우는 어떨까요? 감당이 안 되는 죄책감 앞에서 인간의 뇌, 특히 남성의 뇌는 본능적으로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도망치거나 아니면 맞서 싸우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남편은 그 엄청난 심리적 압박감을 견딜 수가 없어서 아예 입을 닫고 동굴로 숨어버리거나 오히려 그래서 뭐 어쩌라고 나만 나쁜 놈이야? 라고 하면서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즉 우리가 피해자가 되려고 노력할수록 어쩌면 우리의 의도와는 다르게 남편은 우리에게서 달아나고 싶었을 거예요. 게다가 우리가 매일 억울해하는 모습, 남편을 미워하는 모습, 땅이 꺼져라 한숨 쉬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계속 보인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은 부모의 감정과 태도를 스펀지처럼 흡수하고 그대로 복사한다는 이야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엄마가 피해자로 살면 아이들은 건강한 친밀감을 배우기보다는 고통과 갈등을 먼저 학습하게 될 확률이 높아요. 딸이라면 엄마의 슬픔을 보면서 아, 여자의 삶은 이렇게 고통뿐이구나 라는 것을 배우게 될 가능성이 높고, 아들은 엄마를 지키고 구원해야만 한다는 강박 때문에 정서적 짐을 계속 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불행의 패턴을 그대로 물려받을 위험, 여기서 끊어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자녀들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죠. 오랫동안 피해자로 살다 보면 우리 뇌는 그 스트레스 상황에 적응해 버린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연구들에 따르면 인간이 오랜 스트레스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 긴장되고 불안한 상태가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가장 익숙한 상태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온한 순간이 오게 되면 뇌는 오히려 이 순간을 낯설어 하게 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어색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낯설게 느껴지는 행복보다는 차라리 우리 몸에 익숙한 고통과 갈등을 무의식적으로 다시 선택해 버린다고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반복 강박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 만약 우리가 계속 오랫동안 피해자 입장에 있게 되면 남편과의 관계가 조금 좋아지거나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조용할 리가 없는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죠.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남편에게 다시 시비를 걸어서 갈등을 만들거나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될 옛날 상처를 끄집어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장 익숙한 상태인 고통과 긴장 속으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불행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피해자의 입장에 있다 보니 행복보다 불행이 더 익숙해져 버린 거죠. 행복해질 기회를 우리 스스로 걷어차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머리로는 이해가 되실 겁니다. 피해자로 있으면 남편이 우리에게서 달아나게 만들고 아이들에게도 안 좋고 우리 스스로의 몸도 망가지게 만든다는 걸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왜 이 지긋지긋한 피해자의 역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픔과 불행이 주는 달콤한 무의식적인 이득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2차적 이득이라고도 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심한 몸살이 나서 끙끙 앓아 누웠을 때를 한번 생각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은 너무 아프고 괴로울 겁니다. 하지만 마음 아주 깊은 한구석에는 이런 생각이 스칠 때가 있을 거예요. 아, 오늘 아프니까 저녁밥 안 차려도 되겠다. 이런 생각도 스쳐 지나가고요. 평소엔 저 사람이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더니 이제야 내 눈치를 좀 보기 시작하네.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감기 몸살로 아픈 건 너무 싫지만 이 아픔 덕분에 우리도 모르게 얻는 심리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우리가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 의무감이 해소가 되고요. 남편의 관심을 얻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차적인 이득인 거죠. 이 달콤함 때문에 우리는 몸이 아프면서도 차라리 아픈 상태로 있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을 겁니다.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 있으면서 2차적인 이득이 많게 되면 그 피해자 입장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피해자로 있으면서 얻는 2차적인 이득은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도덕적 우월감입니다. 쉽게 말해 나는 옳고 너가 틀렸어 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처를 깊게 받은 사람은 마음속 깊이 이런 억울함을 품게 됩니다.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지? 라고 말이죠. 그런 억울함이 오래 쌓이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는 옳았어. 최소한 나는 너만큼 나쁜 사람은 아니야 라는 생각들 말이죠. 이 생각 때문에 우리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일시적인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위안, 즉 도덕적으로 내가 더 우월하다 라는 감정이 2차적인 이득인 거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도덕적인 우월함이 많아질수록 부부관계는 누가 옳고 그른가 이것을 따지는 법정 싸움으로 번져버리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의 상처를 덜기 위해서 만들어낸 나는 옳다 라는 이 믿음이 어느 순간 남편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마음의 벽의 역할을 하게 만들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 2차적인 이득은 책임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피해자의 위치에 있는 동안 우리는 한 가지 심리적 자유를 얻게 돼요. 바로 우리 삶에서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임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남편이 저러니 내가 뭘 하겠어? 어쩔 수 없지. 이 생각 속에는 사실 나는 할 만큼 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래서 나머지는 남편이 책임져야 하는 영역이다 라고 생각하는 슬픈 자기 위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안을 얻는 것과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변화의 힘을 아주 작게 만들어버리죠. 그렇다고 우리의 이런 태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감당하기 힘든 상처 속에서 잠시 책임을 내려놓는 건 인간이 힘든 상황을 버티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택하는 방어 기제니까요. 저는 단지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2차적인 이득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그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게 생각보다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채 무기력한 상태에만 빠질 수 있습니다. 남편이 나쁜 사람이어도 남편이 아무리 못난 행동을 했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남편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도 결코 대신 살아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득은 관심과 동정을 받아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타인의 이해와 위로가 절실할 때 무의식적으로 불쌍한 나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타인에게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의 격해진 감정들이 조율되기도 하죠. 이건 인간이 서로 돕고 살아가는 방식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래 너 정말 힘들었겠다 이런 형태의 따뜻한 말을 듣고 싶어 할 겁니다. 그 마음 절대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패턴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위로받아야만 하는 존재 여기에 안주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남편에게 제대로 사과를 받지 못한다거나 남편에게 챙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마치 우리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기분을 조종하는 리모컨을 남편 손에 쥐어지게 되는 꼴이 되는 거죠. 내가 오늘 웃을지 울지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버튼을 누르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립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피해자 입장에서 빠져나올 수 없었던 이유를 설명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공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피해자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지금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하는 말부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쓰는 말버릇이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언어는 철저히 피해자의 언어였을 수 있습니다. 한번 떠올려 볼까요? 남편이 나를 화나게 했어. 너가 나를 슬프게 했어. 너 때문에 인생이 망했어. 이런 생각과 말을 자주 하지는 않았었나요? 지금 보면 이 말의 주어가 전부 타인입니다. 이건 우리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닌 타인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이 화나게 하면 화내야 하고 슬프게 하면 슬퍼야 하는 우리는 그저 당하는 객체일 뿐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남에게 가 있는 이 통제권을 나에게로 가져오는 작업입니다. 이제부터는 주체자의 언어를 연습하시는 겁니다. 간단해요. 주어를 나로 바꿔보는 겁니다. 나는 이 상황이 불편해. 나는 지금 화를 내기로 선택했어.
나는 내 행복을 위해 오늘 외출을 할 거야. 이렇게 주어를 나로 바꾸는 순간 내 감정의 통제권을 비로소 내가 쥐게 됩니다. 남편이 나를 화나게 만든 게 아니라 남편의 행동을 보고 내가 화를 내기로 선택을 한 거죠. 그래야 우리 스스로 멈출 수도 있고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게 될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입에서 너 때문에라는 말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멈칫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나는 무엇을 선택했다 라는 식으로 말을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만 바꿔도 뇌의 회로가 바뀌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아마 제가 이렇게 주체적인 삶을 사셔야 합니다, 나를 위해 사세요 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 마음 한구석에서 거부감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 자체가 남편을 너무 쉽게 용서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거든요. 하지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나와서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살라는 게 절대로 남편을 용서하고 다시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남편을 더 이상 우리의 기분을 망칠 힘이 없는, 우리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 버리시라는 뜻에 가까울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남편을 비난하고 억울해하는 건 역설적으로 아직도 남편에게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뜻일 겁니다. 피해자의 언어에서 주체자의 언어로 우리가 쓰는 말을 서서히 바꿔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남편에게서 정서적으로 독립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와도 왔어? 하고 무심하게 넘겨버리고 내 할 일 하고 취미생활을 하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게 될 때까지 한번 꾸준히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자기 연민을 멈추고 자기 자비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연민, 자기 자비, 말장난 같이 보여도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기 연민이란 이런 거예요. 아이고 내 팔자야, 나는 왜 이런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고생일까 라고 하면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건 과거 지향적이고 무기력하고 끊임없이 타인을 비난하게 만듭니다. 더군다나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은 매력이 없어요. 반면 자기 자비라는 건 뭘까요? 쉽게 말해 자기 자신을 위로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거울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 지금 상황이 많이 힘들지, 충분히 아플 만해. 하지만 난 이겨낼 힘이 있어. 난 이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형태로 말이죠. 실제로 심리학 연구들에 따르면 자기 자비에 익숙한 사람일수록 우울과 불안은 낮고 스트레스를 견디는 회복 탄력성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자기 자비는 나약함이 아니라 나를 일으켜 세우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일 거예요. 이건 현재를 수용하고 성장을 지향하고 스스로를 격려하는 말이 될 겁니다. 마치 우리가 가장 친한 친구가 힘들 때 야,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하진 않잖아요. 힘들었지? 너는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그 친구에게 가장 와닿는 응원이 될 겁니다. 그렇게 그 친구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에게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는 거예요.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우리가 그토록 오랫동안 피해자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제는 반드시 거기서 걸어 나와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피해자 입장에서 나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아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머리로는 그래 맞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도 솔직히 마음으로 잘 와닿지 않거나 말은 쉽지, 내 상황이 대박 라는 생각이 들면서 거부감이 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합니다. 그동안 너무 아팠고 너무 오래 참아왔으니까요.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는 게 더 이상한 일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이 지긋지긋한 피해자 입장에서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이 정말 조금이라도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비장하게 너무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는 마세요. 그러다 지치면 또 포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늘 당장 아주 가볍게 장난치듯이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습관처럼 쓰던 너 때문에 라는 말을 어떻게 하면 나를 주어로 바꿔볼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울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라고 하면서 자기 연민을 하는 대신 나를 진짜로 아끼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말을 해주면 좋을지 딱 한 문장만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꼭 생각만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기분 좋게 운동을 할 거야. 민수야, 너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소한 거라도 말이죠.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댓글 하나, 장난스럽게 던져본 말 한마디가 하나둘씩 모이게 되면 어느새 우리는 더 이상 눈치 보는 피해자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매력적인 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단단하고 멋져진 우리의 딜을 남편은 저절로 따르게 될 거고요.